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에바 브루어. 편하게 에바라고 부른다. 나는 30년간 국제 정치학을 연구해왔다. CIA와 국무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항상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으로 세계를 바라봤다. 전 세계를 분석하며 바라본 결과 곧 망할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보였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있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내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예측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이다. 솔직히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다. 나라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한국인들은 인성도 좋지 않다.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남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람들을 꼽자면 단연 한국이 1등이라 해도 무방하다. 30년 전 내가 모든 교육을 다 마치고 사회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곳 연구소이다. 학발인 나는 열심히 배워서 연구업계 1인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 목표였다. 그러나 나의 선임 리차드 졸리랑 일하면서 내 인생 목표가 잠시 바뀔 뻔한 적도 있었다. 나의 선임 연구원 리차드 졸리는 한국인 부부였다. 출근 첫날부터 나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은 책 한 번 못 봤다 했을 정도로 청소에만 열중했다. 연구소의 청소 업무 한국인 부부의 개인 심부름이 나의 하루 일과였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는 리차드 졸리가 시키는 잡다한 일들만 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독해졌다. 악발인 나는 악착같이 버텨냈고 리차드 졸리도 10년째 되는 해 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한국인과의 악연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내가 30년간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는 동안 한국의 표면적 성과 뒤에 감춰진 맹목적 집단주의와 과도한 감정적 외교는 결국 그들의 한계가 될 것이다.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 한국은 늘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다. 감정카드를 내세우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마음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곧 멸망할 나라. 이것이 내 마지막 강연의 주제가 될 것이다. 감정이 아닌 이성과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법, 이것이 내 연구 분석의 신념이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강연을 준비하던 그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 날아왔다. 교수님, 논문 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윤, 나 오늘은 바빠. 지금 내일 마지막 강연 준비 중이야. 그냥 궁금한 게 생겨서요. 한국은 왜 은혜를 잊지 않을까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그 질문이 왜 내 머릿속에 박혔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저 정치적 계산이겠지. 진정한 국제관계에서 은혜나 기억이란 단지 도구일 뿐이야. 소윤이 떠난 후 나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자꾸 소윤의 질문이 신경 쓰이는 걸까? 한국은 어떻게 이 감정적인 외교 방식으로 생존해 왔을까? 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나는 이상했다.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이라고? 제자 소윤이는 분명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한국은 마치 감정으로 외교를 설계하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건 모든 국제정치 이론에 위배되는 접근법이야. 나는 마지막 강의 준비를 위해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솔직히 이번 논문의 비판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어떻게든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곧 망한다는 자료들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나의 은퇴 마지막 강연을 끝마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행사장에는 참전국 장교와 한국인들이 70년 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건 외교적 제스처 이상이야. 너무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이야. 아직도 고맙다고? 나는 90쯤 되어 보이는 엘리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 에바 브루어 교수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오, 교수님, 제 남편은 옛날 한국전에서 싸웠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정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들에겐 우리가 잊혀진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오래된 카드들과 감사패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순간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건 그저 외교적 의뢰 아닐까요? 엘리자 할머니는 에바 교수에게 웃으며 얘기했다. 교수님, 의뢰라는 것은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해요. 60년이 넘게 한 개인을 기억하는 건 의뢰가 아니라 정신인 거죠. 행사를 지켜본 뒤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딸과 통화를 하면서 행사가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모든 게 혼란스러워. 한국은 모든 이론에 반하는 행동을 해. 감정에 기반한 외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나의 대답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왜 모든 감동도 분석하려고 해? 때로는 그냥 느끼는 것도 필요해. 순간 나는 화가 났다. 국제관계에서 감정은 위험해. 내가 CIA에서 배운 건 데이터와 분석이 전부라는 거야. 전화를 끊고서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분석이 틀렸다면, 30년간의 내 커리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있었다면, 그럴 일은 없다. 한국에 대한 나의 분석이 절대 틀림없음을 증명해야 해. 나는 밤새 자료를 뒤졌다. 한국에 대한 내 비판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꼭 증명해야만 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자료를 찾게 되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 모든 서구 분석가들은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 예측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적 대응으로 한국은 곧 자멸할 것이라 확신했다.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기술 자립 성과 보도를 보게 되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상하네.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는 예측 결과를 보고도 한국은 분노하지 않고 연구실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감정 대신 기술로 대응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차분하게 가능하다고? 노트북을 덮고 모든 분석 자료들을 밀어넣은 채 나는 창가 앞에 섰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나의 연구 방침이 잘못된 게 분명해. 그날 밤 내 평생의 연구 기반이 흔들렸다. 한국은 감정을 기억으로 전환하고 그 기억을 힘으로 바꾸는 것 같았다. 이건 우리 이론 어디에도 없는 접근법이었다. 나는 내일 강연 슬라이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제목부터 수정을 해야만 했다.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곧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문명국. 이것이 내 마지막 강연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때로는 평생의 신념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게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다. 서울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내 이론이 아닌 현실을 만나고 싶었다. 북적북적대는 서울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상하게도 난 평온함을 느꼈다. 북한과의 긴장, 역사적 갈등,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담담했다. 마치 오랜 상처를 품에 안고도 전진하는 것 같았다. 서울의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행사장. 실례합니다. 이 행사가 무엇인가요? 한국인 남성이 내 질문에 상냥히 대답해 주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한국전에 참전했나요? 그럼요. 의료지원단을 보내주셨었죠. 단 한 명의 의사라도 그때는 소중했으니까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은 크고 작은 모든 도움을 기억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 보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태국, 심지어 룩셈부르크까지.
한국은 모든 참전국에 감사를 표했다. 이게 70년 동안 지속되었다니. 서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 맞으면 안 돼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셨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하시네요. 전쟁 때 미군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배웠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도 영어를 잊을 수 없다는 말에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한국인에게 기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생존의 DNA였다.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은 기억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대학 연구소에서 한국의 자료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과학자의 말에 나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다. 이어 과학자는 그들이 문을 닫자 우리는 창문을 만들었죠. 미소를 띄우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 말하였다. 그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대부분의 국가라면 즉각적인 보복을 시도했을 텐데요. 나의 되물음에 한국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브루어 교수님, 한국은 5천년간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LA 폭동 당시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상점들을 지키던 한국인들이 떠올랐다. 물론 들어봤지요. 잘 알고 있죠. LA 폭동 때 상점을 지키던 한국인들이죠. 그게 우리의 DNA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찾아내죠. 산성 문화라고도 합니다. 에바 교수님, 한국의 옛 성들은 대부분 산 위에 있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올라가 방어했죠.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실이 우리의 산성이 되었죠. 한국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는 내내 나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의 기술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생존 본능이었다. 이어서 과학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다.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에서는 우리가 오버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준비했죠. 메르스에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대화하는 내내 내 입이 아플 정도로 나는 놀라움만 계속되었다. 기억이 그들의 생존 도구였구나.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논문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동안 내가 써온 모든 비판적 분석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한두 가지가 아닌 수백 장에 달하는 분석들을 읽는 동안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국의 감정적 외교 접근법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기업과 은혜에 기반한 전략은 현실 정치에서 생존할 수 없다. 내가 쓴 분석 자료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30년간 분석만 했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창문 밖 서울 야경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사실 기억의 힘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기억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괜찮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몇 초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딸한테 그동안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해 주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틀린 것 같아. 평생 내가 믿었던 분석적 접근만이 답은 아니었어. 한국에서 내가 감정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생존의 지혜였어. 그들은 기억을 통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면서도 딸 아이의 표정은 감동받은 듯 했다. 엄마가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 거네. 나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다. 강연 준비를 위해 슬라이드를 완전히 수정했고 싹 다 모조리 자료 분석들을 갈아치워 버렸다. 이제 비판이 아닌 이해와 존경을 담아야 했다.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문명국.
이것이 내 마지막 강연이 될 것이다. 30년의 학문적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강연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긴장한 나를 발견했다. 평생 데이터와 분석만을 강조했던 내가 이제 기억과 감정의 가치를 말하려 한다. 이 아이러니가 나를 두렵게 했다. 강연장 입구에서 제자 박소윤과 마주쳤다. 교수님, 강연 준비 잘 되셨나요? 소윤, 내 질문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강연이 완전히 바뀌었어. 고마워. 나의 말에 소윤은 무슨 뜻인지 어리벙벙하였으나 이내 내 얘기를 들으며 감동받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제 질문이요? 왜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나요? 라고 물었지. 그 질문이 내 30년 경력의 기반을 흔들었어.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준다. 강연장은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지막 강연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국제정치학의 거장이 한국을 어떻게 비판할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 경력의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였다. 오늘 저는 30년간의 제 이론이 틀렸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억과 은혜라는 가치는 사실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감정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원동력으로 바꾸고 은혜를 평생의 연대로 발전시켰습니다.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의 학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왜 코로나 때 한국이 더 잘 대응했는지, 왜 기술적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는지, 왜 그들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지, 그것은 모두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연이 거의 끝나갈 때쯤 소윤에게 편지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점이 된 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받은 소윤이는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보았다. 소윤에게 너의 질문 하나가 내 평생의 학문적 여정을 바꿨단다. 왜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나요? 라는 그 질문이 내가 감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해주었어. 때로는 가장 강한 분석보다 진실된 기억이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 고마워. 강연이 끝난 뒤 모든 학생들이 나를 둘러싸고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 역시 그렇단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틀릴 수 있어. 평생 감정을 배제하려 했던 내가 기억의 감정적 힘을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야. 기억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 그렇게 내 마지막 강연은 비판이 아닌 존경으로, 분석이 아닌 이해로 마무리되었다. 석양이 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평생의 신념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얻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나는 안다. 왜 한국이 기억하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의 열쇠였다. 가장 아픈 기억조차 힘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나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가장 뜻밖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내게는 그것이 바로 왜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나요? 였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